일단 영어가 이제 어쨌든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들이 많이 없으시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고3 올라가시면 1학기까지는 무슨 관리를 해야 되죠? 내신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고3 1학기까지가 내신이 한 40%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합격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내신과 정시와 수시를 다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다 하긴 힘들 수 있으나 다 가져가는 게 합격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40%가 들어가서 내신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EBS 지문이 그대로 다 내신 범위거든요. 근데 EBS 지문이 3학년 1학기 동안에 총 나가야 될 범위가 800지문 정도 됩니다. 800지문을 이제 1학기 동안 시험을 끊어 나가면서 이제 보통 시험 범위가 뭐 한 번에 뭐 1학기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나눠서 몇백 문제씩 이제 시험 범위가 되고 어떤 학교는 이제 EBS 교재 전체가 범위로 들어간 학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EBS에 대한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3학년 1학기에 영어 내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원체 양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될 양이. 그래서 전교권 아이들만 그 양을 좀 소화하려고 하지 나머지는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제 관리를 좀 해드릴 거냐면 2학기 때 EBS 교재가 나오기 때문에 EBS 교재가 나오자마자 바로 EBS에서 가장 좀 중요한 지문이라든지 꼭 학교 내신에서 좀 서술형 문제로 될 수 있는 지문들을 쭉 제가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정리를 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영상 촬영을 제가 저희 학원에 다 찍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따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본인 학교에서 나가는 시험 범위에 대한 영상을 복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동안에는 EBS 정리를 꼼꼼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영상 촬영을 해서 다 올려드릴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내신에 맞는 변형 문제라든지 연계 문제들을 쭉 제가 이제 공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1학기까지는 그렇게 내신에 좀 충실하게 EBS 지문들을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근데 이 중에는 아마도 우리 아이는 내신 별로 좀 상관이 없는데라는 부모님들 계실 수 있거든요. 내신이 상관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종으로 대학교를 가려면 문과생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총 등급이 1점대 정도 들어가야 돼요. 이과생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 최소한 2점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학종으로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그런 실력이 아니라서 내신은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기 때 EBS 지문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시죠? EBS 지문이 수능에서 7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신이 중요한 아이들 입장에서는 EBS가 중요하지만 또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더라도 수능 지문에 EBS 지문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지문들을 알고 들어가냐 모르고 들어가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봤던 지문이 수능에 나왔다면 굉장히 아이들이 안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학기는 어쨌든 간에 EBS에 대한 중점을 좀 두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반복 복습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또 연계 문제라든지 변형 문제들을 좀 나눠드릴 거고요. 그렇게 1학기가 진행될 거고 그러면서 2학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파이널 모의고사식으로 해서 계속 모의고사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평가기 때문에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잖아요. 근데 이제 90점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90점 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이에요. 혹시 제가 퀴즈 하나 낼 텐데 우리가 상대평가 때 1등급이 몇 프로까지죠? 4%까지입니다. 그럼 작년에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였는데 1등급을 받은 비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5.2%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인데 4%까지 1등급인데 작년에 절대평가였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받은 비율이 5.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난이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한번 EBS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자, 간단하게 하나만, 많은데요. 하나만 들어가서 제가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영어가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자, 가볼게요. 한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이게 수능에 나왔던 문제 중 하나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수학은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만 끌어들이지 과학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과학은 보편적이지만 실상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해한다. 수학은 말하자면 마찰이 없는 가장 높은 단계의 의사소통 능력을 볼 수 있고 수학의 반대편에서 과학의 열매는 과학의 실질적인 혜택을 말을 하지 않고 보여준다. 하지만 보았듯이 이 열매는 양면적이다. 과학으로서 과학은 말이 없다. 이상적인 모습은 모든 과학적 개념이 과학자들이 서로 소통할 때 수학화되고 과학의 결과물을 비과학자에게 보여줄 때는 영업력에 의존할 필요도 의존할 수도 없어야 하는 것이다. 과학이 다른 학문과 말할 때 더 이상 과학이 아니게 되고 과학자는 수학의 정확성을 희석시키는 홍보 요원이 되거나 홍보 요원을
요원을 고용하게 된다. 그러면서 과학자는 수사적인 모호함과 은유를 위해 수학적 정확성으로부터 역행하게 되고, 제가 지금 또박또박하게 몽골어 아니고 우리나라 말이에요. 지금 제가 더 이상 읽어 나가려 하다가 부모님들 반응들이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한국말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혹시 이게 이해되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여기까지 누가 좀 이게 이런 글이야 라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마 그분은 이 글을 쓴 저자가 아닐까 생각. 이게 한글인데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잘못된 영어 공부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왜 강남대성학원에서 5년 연속 상위권반에서 이제 우수 강사가 됐냐, 그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대부분의 영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읽고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 답이 이거야. 이렇게 가거나, 두 번째 케이스는 그 지문에 대한 뭘 설명해 주냐면 배경 지식을 막 설명해 줘요. 배경 지식을 먼저 막 설명해 준 다음에 이제 이해되지?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시험 현장 갔을 때는 배경 지식을 드릴 수 있는 선생님도 없고, 그 다음에 한 문제당 몇 분 소요되냐면 1분 30초에 풀어야 돼요. 이게 거의 뭐 대학교 논문 수준이거든요. 그럼 1분 30초 내에 배경 지식이 없는 글을 내가 읽고 이해를 해서 답을 맞춰야 되잖아요. 제가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2015년도에 나왔던 빈칸 추론 문제였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대상학원에서 이제 여학생 한 명을 이제 좀 친하게 지냈던 한 명이 그 시험에서, 그러니까 상대평가였죠. 100점을 맞춰서 이제 의대를 간 친구인데, 걔가 하는 얘기 이거였어요. 선생님, 이 지금 문제가 나왔을 때 1분 30초 만에 무슨 말인지 도통 몰랐는데 이게 답이 뭔지는 알겠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답을 맞춘다. 베스트죠. 베스트입니다. 그죠? 근데 1분 30초에 거의 대학교 논문 수준에, 그 우리나라 말도 아닌, 방금 어머니들이 읽었는데도 한글로 봐도 뭔 말인지 모르는 이런 것들이 영어로 나왔을 때 우리는 어쨌든 뭘 맞춰야 된다고요? 답을 맞춰야 돼요.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그걸 제가 잘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렇게 영어를 푸는 거구나. 실질적으로 영어 공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1년 동안 그 논리적 사고 과정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읽고 해석하고 또 배경 지식을 들어서 풀고, 그거는 이렇게 내신 공부는 가능하지만 실제 수능이라는 시간 속에서 모르는 점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논리적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제가 1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켜드릴 거예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됐지만 답은 맞춰요. 그건 이제 수업 때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시켜드릴 거고,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학원 다닐 때 되게 재밌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영국에서 7년 동안 살다 온 학생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저한테 선물 하나 줬는데 책이 되게 두꺼웠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썼던 소설이랍니다. 영어로 된 소설이에요. 영국에서 7년 동안 살았고,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뭐 이렇게 과제로 해서 자기의 소설을 써서 그 정도 영어를 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국 수능에서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왜 영국에서 7년 동안 살았고 자기가 소설을 쓸 정도인데 2등급이 나오냐.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 어머님 자녀들은 한국에서 19년을 살았는데 국악원 왜 다닙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이티브 스피커인데 한국말. 국악원 왜 다니지? 똑같은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논리적 사고력이에요. 내가 글을 읽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읽고 이것이 뭘 말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이 배양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말인 국어 시험에 1등급 컷이 80점대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인데.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석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논리적 사고력이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습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 우습게 보셔도 좋은데, 제가 이제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정시에서 한 등급씩 떨어질 때마다 감점되는 건 아시죠?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의 극간 점수차가 몇 점인지 아세요? 5점입니다.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극간차는 몇 점인지 아세요? 7.5점이에요. 그럼 1등급과 3등급은 12.5점 차이가 나죠. 이게 잘 안 하다 하시죠?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사례를 다 말하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저희 강남대성학원에서 한 여학생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지원했어요. 정시로. 지원했는데 예비 번호 120번을 받았습니다. 예비 번호 120번.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근데 대성학원의 좋은 점은 뭐냐면 상위권이 모조리 다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성적이 분석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했더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최초합 꼴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 닫고 들어간 아이. 얘는 120등이죠. 확인해 봤더니 점수 차가 1점이었어요. 정시에서요. 이제 이해되시죠? 1점 안에 120명 있는 거예요. 1점 안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상위권으로 갈수록 사실은 이 소수점, 점수 1, 2점이 굉장히 큰 거예요. 특히 정시에서는. 왜? 정시 인원이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많이 또 몰리고, 재수생들도 많이 몰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우습게 볼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90점을 넘는 게 쉽냐? 방금 같은 이런 문제들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런 문제가 주로 빈칸 추론 문제인데, 빈칸 추론 문제가 총 몇 문제인지 아세요? 아셔야 되는데. 4문제입니다, 4문제. 근데 4문제가 대부분 다 몇 점짜리냐면 3점짜리예요. 근데 되게 어렵잖아요. 이제 뭐 이거 틀려버리고, 애들이 이비인후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귀가 안 좋아서 듣기 몇 개 틀리고 이렇게. 아니 귓밥에 막혀 있거나 아무튼 그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1등급 맞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런 수능 받는 준비가. 근데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90점만 넘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3개 틀리면 되잖아요. 그래도 91점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3개 틀렸다는 거 어떻게 확신하죠? 그러니까 정답표가 있어야지만 3개 틀린 걸 확신하는데 이거 내가 어려우니까 틀렸어. 이거 내가 어려우니까 틀렸어. 이거 내가 어려우니까 틀렸어. 나 3개 틀렸어. 1등급. 그거 어떻게 확신합니까? 나머지 문제를 맞췄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시가 얼마나 빡세다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무조건 일단 1등급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저희 아이는 서울대 갈 건데 뭐 서울대는 등급 간 점수차가 몇 점이죠? 0.5점이거든요. 상위권으로 갈수록 점수차가 1점도 중요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네. 아무튼 그런 거고. 그럼 이제 논술. 가급적이면 재학생들이기 때문에 정시는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상위권은. 제가 정말 죄송한데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년 동안 이제 강남 대성학원에서 재수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얼마나 재수생들이 재학생보다 우위에 있는지 정시에서 잘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정시로 문과생이 5, 1등급을 받으면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어느 정도 선일까요? 정시로 5, 1등급을 받으면 문과생이 한양대나 중앙대. 제가 재작년 얘기를 들어드리면 5, 1등급 받은 저희 학원 학생이 정시로 중앙대 경영학과에 떨어졌어요. 정시로요. 문과생이 5, 1등급 받고. 그러니까는 정시 되게 힘들죠. 그럼 이제 당연히 수시를 이제 노려야 되거든요. 논술. 이제 논술은 굉장히 이제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겨울 방학부터는 논술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6장의 카드를 절대 버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논술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최저 등급이에요. 내신 아닙니다. 내신은 4.9등급까지는 그냥 똑같은 점수를 줘요. 내신은. 왜냐하면 과고, 외고, 민석 이런 데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내신은 4.9만 유지하면 큰 무리 없어요. 네, 논술은. 뭐 20% 들어간다던데요? 그거 다 의미 없고 2%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 없고. 그래서 이제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저 등급을 맞춰야 돼요. 최저 등급을. 근데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영어가 가장 유리한 건 아시겠죠? 몇 점만 넘으면 되니까? 90점만 넘으면 되니까. 제가 한 사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 2년 전에 저기 잠실에 잠일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전교 뒤에서 7등짜리 학생이 있어요. 전교 뒤에서 7등 내신이요. 이 친구가 2학년 말에 찾아와서 대학교를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내신 등급을 보니까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제시해 줬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은 논술이다. 너는 정시도 안 되고 학종도 안 되니까. 대신에 네가 가고 싶은 대학교선이 어디냐 했더니 이 친구가 내신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문과생인데 상위권 대학교는 가고 싶고, 그래서 한국외대를 가고 싶다. 말이 안 되죠. 한국외대 되게 높잖아요. 근데 한국외대를 왜 가고 싶다 그랬냐면 내신이 반영이 안 되거든요. 논술에서. 그래서 제가 그럼 좋다. 그럼 네가 제일 못한 과목 2개가 뭐냐? 국어랑 수학을 못한대요. 그럼 버려. 하지 마. 왜냐면 한국외대는 논술이 2과목 합 4등급만 되면 최저 등급을 맞추게 되고 논술 7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영어랑 탐구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딱 절대평가의 수혜자죠. 영어 90점 나왔어요. 1등급, 탐구 3등급, 국어 6등급, 수학 7등급이었어요. 2과목 합 4등급 만들었고 논술로 한국외대 중앙과목 시작해 갔습니다. 한국외대 나왔습니다. 네. 2개 과목 합 4등급 맞췄죠. 그러니까 영어는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기 때문에 최저 등급 합 맞추기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면 성적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1년 동안 좀 지도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